자, 그러면 자 오늘 자 교재하고 옆에 여러분 프린트 자 펴놓고 자 56페이지 자 이자의 초식 자 별표 여러분 2개 쳐놔. 너희들 거의 처음 본 사람일 텐데 이 이자 이분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되게 오래 사신 분이야. 1933년생이니까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내가 얘기해 줄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방위 예술가라는 명칭이 붙은 분이야. 소설가야, 시인이야, 화가야, 거기에다 음반까지. 저 멜론 들어가서 이분 이름 치면 음반이 나와. 근데 4개를 다 잘해. 심지어 소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의 상 이상문학상 있지, 그것까지 수상하신 분이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좀 높게 평가받는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의 소설이 장담할게, 이 소설이 만약 수능에 나오잖아? 그냥 수능 완성에 있는 부분만 배우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굉장히 낭패를 볼 거야. 내가 이 이자의 초식을 쌤이 이번에 이제 읽어봤거든. 이거 설명해 주려고 읽어봤는데 안 들어와, 선생님도.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거 스토리보드를 요걸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 이거 꼭 오늘 수업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별표 2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 하나만 더 할게. 이청준 씨의 소문의 벽. 자, 이청준 씨의 소문의 벽. 자, 쌤이 이거는 수능에 한번 나왔어. 2014년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얘는 수능보다는 평가원 1순위라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일단 그래서 별표를 좀 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 수능보다는. 근데 구평은 진짜 출세 1순위야. 그리고 소문의 벽이 너희들 알겠지만 여기 보자. 독재정권 까는 그런 거야, 얘들아. 오늘 작품들이 좀 그런 게 2작품이 모두 그 민중들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너희들 혹시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나 아니면 옥수수반 옆에 당신을 묻고라는 시 기억나니? 도종환 시인인데 평가원에서 집중해. 그 사람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라고 출판사에 권고를 내린 적이 있었어. 왜 그랬냐면 그분이 현역 지금 민주당 의원이거든. 이해가지? 근데 그때 이제 평가원이 누구 때냐면 박근혜 아줌마 때. 그때야. 쌤은 알지? 정치적으로 전혀 선생님은 어느 쪽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나는 분명히 허경영 찍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선생님 얘기를. 근데 박근혜 아줌마가 이렇게 밥 먹다가 진짜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 이렇게 2개의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 딱 있는데 알아서 기는 거지. 요즘 수능에는 교과서 지문이 나와요? 그냥 밥 먹다가 한마디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밑에 교육부가 있고 교육부 밑에 평가원이 있지. 알지?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교육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평가원은 이렇게 받아들여. 그 말을 이게 수능에 교과서를 반영하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결국 박근혜 아줌마 때 수능의 교과서 문학 작품이 대거 반영이 됐었어. 이해가? 그리고 또 명박이 아저씨가 밥 먹다가 이주호 장관, 교육부 장관하고 밥을 먹다가 수능 이게 뭐 기사가 나왔나 봐. 수학은 뭐 문과 이과가 다른데 국어는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주호가 이거 다르게 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평가원에 지침을 내려서 예전에 어때? 이명박 대통령 때 국어가 A, B형이 다른 적이 있었지. 아예 작품도 달랐어.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이런 교재를 4권을 만들어야 돼. 왜? 문이과형이 다 작품이 달랐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찍었다가 그때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 내 일을 많이 하게 했으니까.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쨌든 간에 너희들 내년에 투표권 가지잖아. 투표권 가져.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 정권 하에서는 너희들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작품,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이런 작품들이 1순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2계열의 작품 같아. 그 페미니즘이 요즘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여자와 관련된 겨울의 완 같은 작품들이잖아. 그런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독재 정권. 어차피 올해는 전후소설은 수능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봐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청준 씨의 소문내벽. 근데 이 소설 공부해본 적이 있을 거야. 이 소설도 굉장히 어려워, 스토리보드가. 그래서 오늘은 이 2작품을 한번 집중적으로 프린트랑 공부해서 해서 오늘 내가 이거를 아예 정리를 내가 직접 한번 해와봤어. 그렇게 한번 할 테니까 자, 우선 이자의 초식.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줄거리 주제 해제만 먼저 읽어. 이거는 문제는 안 만들어 왔으니까 일단 줄거리 주제 해제를 먼저 읽고 선생님 설명을 바로 들어. 자, 2분 있다가 바로 설명할게. 프린트 읽지 말고 그냥 줄거리 주제 해제를 읽어봐.
읽긴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이게 그나마 제일 줄거리 정리가 잘 된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이거 자 선생님 이제 프린트 펴놓고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자, 일단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자 채식하고 육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채식은 단순히 그냥 풀을 먹는다가 아니고 육식은 고기를 먹는다가 아니야. 둘 다 고도의 상징을 갖고 있어. 너희들 고기 먹어 안 먹어? 먹지. 너희들 고기가 좋아? 채소가 좋아? 고기가 좋지. 나도 그래. 자, 잘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육식은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폭력에 기초한 세계야. 얘들아, 육식을 하려면 그것들 어때? 그 고기들을 잡아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육식은 비판의 대상이 돼.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육식을 나는 뭐라고도 해석을 하고 싶냐면 독재 정권. 이게 지금 이제 군부 독재를 바탕으로 이게 이제 어느 때서부터 어느 때까지냐면 승만이 아저씨. 국민 여러분. 이 사람 때서부터 그 다음에 어때? 박정희, 임자. 이 사람까지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둘은 독재 정권이잖아. 이승만도 어땠어? 유혈 사태로 민중들을 여러 번 진압했잖아. 일단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채식은 비폭력과 순수의 세계지.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은 여기 봐. 채식이 아니라 뭐야? 초식이야. 불초자. 우리 보통 민중을 나타낼 때 뭐라 그래? 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채식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자, 민중을 의미해.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채식은 비폭력과 순수의 세계야. 자, 밑에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이미 육식에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육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기존의 부조리한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 봐. 고기를 처먹는다고 사회를 바꾸진 않아. 아까 얘기했지. 고도의 상징, 고도의 비유야. 고기를 먹는다라는 건 폭력적인 거고 기존의 세계에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제 이해 가지? 결국 주인공 서광삼, 나의 아버지가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채식을 시작하는 것은 육식의 세계에 대한 저항이자 기존의 삶의 방식과 관습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이해 가지? 그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소설의 맨 처음이 어떻게 되냐? 서광삼이 세 번째로 국회의원 출마를 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왜 모일까? 서광삼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그 이유는 이기적인 거야. 야, 선거를 도우면 떨어지는 고물들이 있잖아. 얘들아. 돈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서도 심지어 나조차도 아버지의 선거 참여를 망발이라고 써.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망발이라는 단어가 나와. 망발은 뭐야? 실수나 미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걸 망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읽어볼게. 자, 서광삼의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출마와 낙선. 부조리한 기존 세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했지만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낙선한다. 한 번은 끝에서 두 번째, 한 번은 맨 끝이야.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서광삼의 출마를 망발이라고 하면 조롱하고 힐난한다. 하지만 선거에 낙선한 서광삼은 두 번을 떨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요. 왜? 자기에겐 의지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몇 번째 국회의원 선거?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유세를 해. 근데 그때 여기 봐. 우리 마을에서 출마한 게 총 12명이거든? 근데 12명 중에 한 명이 자기 옛날 한 여자를 두고 있었던 라이벌 최 씨가 있었어. 그래서 이 최 씨와 심심풀이 내기를 해. 그러니까 심지 뽑기인데 심지를 뽑으면 지는 거야. 그냥 상징적인 거야. 근데 결국 자기가 나의 아버지가 어때? 자, 읽어볼게. 12명이 출마한 선거 유세장에서 중마이고지와 라이벌인 최 씨를 만나게 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대결에서 패하게 된 서광삼은 이제 선거를 포기해. 근데 선거를 여기 봐. 선거 자체에서 뭐 후보 사퇴를 한 건 아니고 유세를 안 해. 그래서 유세의 포기는 물론 채식을 포기한다. 이 부분에서 서광삼의 실망과 좌절감이 드러나. 좀 생뚱맞지. 자, 그런데 선거 기간 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4.19가 일어나. 자, 밑에 4.19 그리고 도수장에서의 혈서 사건인데 자, 여기 봐. 얘들아, 4.19는 채식이야 육식이야? 아,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지. 4.19는 민중이 독재 정권을 엎은 그런 혁명이잖아. 자, 4.19는 분명히 이쪽에 있지. 그러면 서광삼은 삶을 바꾸려는 걸 포기를 했다가 다시 뭐를 갖게 될까?
희망을 갖게 되겠지. 드디어 민중들이 이런 걸 성공했네. 자, 읽어볼게. 선거 기간 동안 4.19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던 서광삼은 도수장, 농무에도 나오지. 도살장을 찾아가. 잠깐만. 그럼 얘들아, 일단 도살장은 여기 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졸지 말자. 첫 번째는 상층민이 아니라 누가? 하층민이 몰려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살장이 있어야 육식이 일어나지. 도살장이 없으면 육식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도살장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는 거야. 뭐 하라고? 채식하라고. 채식을 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돼? 나를 뽑아라. 그래서 어때? 이제 선거 유세를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뭐를 썼을까? 풀초자를 쓴 거야. 혈서로. 자, 풀초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채식.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시대? 민중에 의한 시대. 자,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도살장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버지 서광삼을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냥 내쫓아. 왜 그러냐? 이 작품은 뭐냐면 우매한 민중이야. 잠깐만, 우매한 민중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할게. 그러면 결국 나의 아버지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겠지. 근데 4.19가 1960년도에 일어났거든. 갑자기 내 국사생이 되네. 5.16이 어때? 박정희 혁명이 1961년도에 일어나. 자, 5.16 혁명이 일어나고 도살장 주인하고 한때 군중의 무리가 우리 집에 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서광삼, 서광삼 이렇게 외쳐. 왜 그러냐? 거기에 나와 있는 도살장 사람들은 육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잖아. 육식한 사람들이잖아. 4.19의 의미를 몰라. 오히려 4.19가 아니라 뭐를? 5.16을 예찬하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풀초자의 의미를 쓴 걸 4.19에 대한 예찬의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라 5.16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서 5.16이 일어나서 되게 어려워. 5.16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래를 예언한 육식의 중요성을 예언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야? 우매한 민족, 정치적 광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거에 그로부터 1년 후 5.16 군사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도수장 주인과 한 무리의 군중이 서광삼을 찾아온다. 그들은 4.19와 관련된 서광삼의 메시지를 오해하여 5.16과 관련된 정치적 메시지로 풀초의 의미를 해석하여 서광삼의 혈서를 5.16 군사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한 것이다.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매한 민족, 그리고 정치적 광기, 5.16을 기념하는 민중들의 축하잔치. 이해가요?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해. 보며 서광삼과 나는 당연히 어때?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나는 현실을 바꿀 수 없겠구나라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 소설이 끝나는 거야. 이해가죠? 되게 어려워. 일단 그래서 이 작품에는 채식과 육식에 대한 근본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나서 접근하는 게 맞아. 너희들 이거 소설 한 부분 딱 꺼들어서 예를 들게 도수장 찾아가서 막 풀초 쓰는 장면 나와. 이거 해석이 될까? 전혀 안 돼. 이해가죠? 그리고 인터넷에 이거 검색해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 쪽 56쪽에다 이렇게 좀 나중에 여러분 좀 붙여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이청준 씨의 이제 소문의 벽. 자, 요거를 하지. 야, 필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된다. 자, 일단 얘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자, 줄거리, 주제, 해제를 읽고요. 자, EBS에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EBS 부분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 그래서 1, 4번 문제를 먼저 좀 풀어줘. 알겠지? 거기 오타 하나만 미안해. 3번에 4번 답지 잠깐만 볼게. 61쪽 3번에 4번 답지 오른쪽에 소문에 더 밀려가 아니라 내가 쉬프트를 한 번 더 눌렀네. 소문에 떠 밀려. 이렇게 고쳐주고요. 자, 1, 4번 문제 풀고 자, 옆에다가 이제 소문의 벽 프린트 펴놓고 자,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줄거리 주제 해제서부터 먼저 읽어. 그리고 문제 풀어. 자, 그냥 프린트에서 약간 고칠 것도 있으니까 잠깐만 보자.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선생님이 스토리를 좀 풀어 나가줄게. 근데 눈에 얘기한다. 소설은 무조건 연계야. 응? 스토리를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봐. 자, 일단 거기 인물 사이의 관계를 볼게. 자, 내가 좀 스토리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자, 일단 이 글에 나 서술자이자 관찰자야. 1인칭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지. 그래서 한 사람을 숨겨주지. 근데 다음날 그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느낌이 좀 쌓여서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박준이야. 얘들아, 박준 그러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 헤어컷인가? 그 사람도 박준 아닌가? 머리 자르는 사람? 아, 최준이야. 박준.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잡지사 편집장이잖아. 웬만한 작가의 이름은 다 알아. 그 유명한 박준이야. 소설가 박준.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박준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겠지. 자, 그래서 3번을 봐봐. 3번을 먼저 볼게. 박준이 쓴 3개의 소설과, 미안해, 나와의 인터뷰가 아니라 기자와의 인터뷰야. 미안해. 자, 기자와의 인터뷰. 실제로 지금 너희들 읽은 부분이 있지. 지금 읽은 부분이 누구와의 인터뷰? 기자와의 인터뷰야. 자, 그래서 아니 박준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일단 의도적으로 소설 3개를 찾아서 읽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만약 수능에 나온다면 분명히 이 소설의 내용이 액자식 구성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지. 나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뺐어. 뒤로 이제 보기로 뺐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설, 괴상한 버릇.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죽은 채. 실제로 소설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 가짜로 죽은 채 하는 거야. 죽은 채 하며 잠을 잤던 그의 이야기. 자, 여기에는 뭐가 드러나? 주인공의 회피 심리가 드러나면서, 자, 옆에다 적어. 박준이 정신병원에 가서 자기가 왜 그런 공포에 걸렸는지 얘기해, 안 해? 옆에다 적어. 이게 바로 박준의, 자, 진술 거부 심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 박준의 진술 거부 심리랑, 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 여기 적은 건 이제 좀 이따가 여러 번 얘기를 좀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 벌거벗은 사장님. 사장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은 운전사의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봐. 나는 오히려 이 두 번째 소설이 이 소설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너희들 아는 이야기 중에 그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거야 얘들아. 자, 임금님의 비밀을 알지. 하지만 그 비밀을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를 못해. 여기 봐. 여기에는 내적 갈등이 수반되어 있겠지. 이 소설에서 박준은 이거야. 군부 독재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소설가야. 이해가? 뭔가 자기고 싶은 대로 뭐 독재를 비판하고 싶은 그런 소설을 쓰고 싶은데 결국은 못 써.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 운전사처럼. 그래서 결국 운전사는 나중에 이제 죽고 말아. 그러면서 운전사가 계속 바뀌는 그런 이야기야. 이제 조금씩 이런 걸 읽으면서 박준의 심리 상태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을 해. 자, 그런데 결정타. 세 번째 소설. 제목이 없는데, 퇴근할 때마다 한상의 신문관에게 취조를 받는 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가 과거에 겪었던 전짓불의 공포 이야기. 요거 밑줄 그어봐. 지가 과거에 겪었던 전짓불의 공포 이야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요 밑에다가 EBS라고 적어. EBS라고. 자, 너희들 잘 들어.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부분은 간접 연계니까 수능에 안 나올 거야. 지금 밑줄 친 부분이. 근데 전짓불 신문을 봤지. 이게 이 소설에 2번 나와. 첫 번째는 실제로 내가 과거에 겪었던 누구 얘기, 엄마가 야, 너 좌익이야 우익이야 이런 전짓불의 신문 얘기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세 번째 소설에도 전짓불의 신문 얘기가 또 나와. 근데 거기에서는 그 취조의 주체가 순경이야. 순경이라고 아예 나와. 그러니까 잘 들어. 전짓불의 취조가 내화에도 있고 외화에도 있는 거야. 내화는 누가 겪었던 이야기,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아, 내화에서는 누가? 지가 전짓불의 공포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전짓불의 공포가 나오면 둘 중에 한 부분이야. 근데 EBS에서는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만약 나온다면 다른 부분이겠지.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여러분 실어본 거. 아, 졸면 안 돼. 저기까지 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소설을 딱 읽고 나서 내가 박준이 왜 그런지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얻었겠지. 그러다가 지금 읽은 부분처럼 우연히 기사를 하나 발견하게 돼. 자, 누구하고 누구와의 인터뷰? 기자와 박준의 인터뷰. 내가 지금 얘기한 이 4가지 부분은 소설 외화 속에 있는 내화야. 다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이야. 자, 그런데 질문. 첫 번째 소설, 두 번째 소설, 세 번째 소설 인터뷰 내용이 있지. 자, 넷 다 모두 무슨 식 구성이야? 액자식이지. 그런데 넷 중에 하나는 역순행적 구성이야. 뭐는 역순행적 구성이 될까?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 인터뷰했었던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그럼 걔는 액자식 구성도 되고 무슨 구성? 역, 순행적 구성도 되지. 하지만 세계의 소설은 야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소설 안쪽의 얘기잖아. 그럼 그거는 무슨 구성은 안 돼? 역순행적 구성은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도.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청준이 결국은 알게 돼. 자, 알게 돼서 이제 누구하고? 박준하고 이야기를 시도하다가 오케이? 이제 박준에 이제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넘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에게 갔을까? 김 박사에게 갔지. 김 박사.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졸지 마. 이렇게 치료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김 박사는 권위적이고 자신이 옳았음을 고집하는 인물로 이 김 박사는 박준의 과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박준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신문? 전직불의 신문을 시도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나와 김 박사와의 치료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봐. 박준은 군부 독재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김 박사는 딱 봐도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인물, 군부 독재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면 돼. 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박준과 정신병원 그리고 전직불의 공포. 자, 어린 시절 박준은 정체 모를 사내들이 밤중에 전직불을 들고 들이닥쳐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추궁받았던 경험을 받게 되고, 그 후로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름 모를 공포가 자리 잡게 되지. 밑에 소설의 후반부에서 박준은 자신이 일부러 미친 사람인 척했음을 고백하며 정신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해. 정신병원에 일부러 들어왔던 것은 정신병원 안에서는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고 협박을 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임. 하지만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정신병원에서 김 박사가 전직불의 추궁의 방법으로 신문을 하자 박준은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야. 결국 나중에는 어때? 탈출하고. 이제 스토리가 조금씩 이제 끼워 맞히니?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이 소문의 벽은 뭐예요? 자, 밑에 4번. 소문의 벽과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야. 유형의 벽은 부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문의 벽은 부수기 어려워. 박준은 소문의 벽으로 상징되는 억압적 상황 속에서 자기 진술의 욕망을 억압당한 채로 소설을 쓰게 돼. 그럼 이제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다 같은 거야. 자, 주제를 볼게요. 이 소설은 거짓된 시대 상황에 대한 저항, 사회와 권력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공포, 소문의 벽에 의해 억압당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발, 억압과 감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강제로 진술하는 상황과 소설 쓰기에 대한 성찰 등 다양한 주제의식을 내포하게 되는 거라고. 자, 됐죠? 요렇게 이제 이 작품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요것도 여러분 이제 이쪽에다가 좀 따로 좀 붙여놓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 네 문제를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은 과거에 기자와 누구? 박준의 인터뷰 내용을 다룬 거지. 자,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게,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기자가 전직불의 공포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재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아이고. 자, 2번 문제. 자, 보기를 딱 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야 돼. 몇 번째 소설이야? 딱 봐봐. 첫 번째 소설이지. 그죠? 특히 보기 첫째 줄 오른쪽 볼래? 어른들에게 무슨 꾸중을 들릴 일이 있거나 하면, 그렇지? 그럼 이거는 자유스러운 상황이야? 부자유스러운 상황이야? 부자유스러운 상황이지. 그럼 뭐해? 죽은 채 하지. 회피심리지. 아까도 얘기했지. 이런 회피심리는 진술을 거부하는 누구의? 박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 어렵지? 자,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네. 일단 A는 어머니가 겪었던 전직불의 공포를 내가 회상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부터 B에서, 자, B 봐봐. B 첫째 줄 읽어볼게.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지. 그럼 위에 봐봐. 뭐가 실제로 존재해?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지. 두 줄만 올라가 봐. 그것은 소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두 줄만 올라가 봐. 그 소문은 뭐야? 전직불의 간섭이지. 소문은 전직불의 간섭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전직불이라는 건 뭐야? 마음대로 소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독재 정권, 그런 공포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3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겠지? 자, 4번 문제는 이거네. 너 우익이야? 좌익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네. 그러면 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무슨 논리? 흑백 논리랑 관련이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문학을 하느라고 문학을 2작품밖에 못했는데 2작품 모두 난도가 상당한 작품이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춘풍전하고 현대시 쪽 여러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